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여자 GV 진행을 맡게 된 배우 류아벨입니다. 저는 역할에서는 지연아 역할과 헤란 역할을 맡았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하자면 오늘 여기 우리 영화 PD님과 감독님 그리고 제작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한마디씩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프랑스 여자 프로듀서 맡은 도희석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았고 나머지 GV도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프랑스 여자를 제작한 유병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든 김희정 감독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마지막 재개봉 GV인데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앉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복이 많구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좀 GV 좀 재밌게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잘 진행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언택트 GV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 핸드폰으로 딱 그 사진 딱 누르면은 네, 바로 오픈 채팅방에 접속할 수 있으세요. 거기서 익명으로 아니면 뭐 본명으로 네, 편하게 질문 주시고 네, 꼭 내용에 관계없는 이야기도 영화에 관계 있는 뭔가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인물들의 클로즈업 연출법이 돋보였는데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첫 질문부터 굉장히 프로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얼굴들이 좋았다는 얘기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왜냐하면 클로즈업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클로즈업을 찍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연기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얼굴을 가까이서 이렇게 들이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좋아야지만 또 클로즈업이 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들이 많이 나왔고 그 얼굴들이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사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멀리서 찍는 것보다 가까이 찍는 게 훨씬 어렵고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좋은 얼굴들이었기 때문에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극 연기 유학하면은 러시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프랑스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러시아가 떠오르시는구나.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뭐 이런 거 좀 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왠지 러시아라고 하면은 프랑스도 많이 가요. 프랑스는 연기뿐이 아니라 뭐든지 많이 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예술이라는 거를 굉장히 위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그 친한 언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연기로 유학을 갔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다가 잘 안 되고 프랑스 남자 만나서 결국은 가이드 같은 거 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았었고, 그때 당시는 IMF 전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진짜 많이 가던 시절이었어요. 좋았던 시절, 97년 이전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유학을 갔었고, 그 중에 하나의 인기 많은 나라가 프랑스였고, 또 프랑스 연기도 전통이 깊기 때문에 뭐 연기라고 하면 여기 여러 나라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 일본도 갈 수 있는 거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동유럽 쪽도 갈 수 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미국을 제일 많이 가겠죠, 사실. 사실은 제가 지금 조선대 문예창작과에서 그 영상문학, 문예창작과에서 영상문학 쪽 전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희곡 쓰거나 시나리오 쓰는 친구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종합대라서 이렇게 많은 교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95%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 전 몇 명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만큼 미국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공부도 거기서 많이 공부하고 왔다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나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정말 러시아 여자 했으면은 조금 다른 이미지의 영화가 됐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러시아 여자 저 같으면 폴란드 여자라는 영화를 만들었겠죠. 저는 폴란드에서 유학했거든요. 7년 동안 거기 있었고, 거기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폴란드 여자, 그리고 폴란드 가면 친구들이 항상 물어봐요. 폴란드 여자 왜 안 만드냐고. 왜 프랑스 여자 만드냐고. 왜 폴란드 여자? 폴란드 만들어야죠, 이제. 네, 후속편으로. 네네. 저희는 그 폴란드 바르샤바나 거기 쪽에서 영화를 찍을 계획이 있어요. 계속 그 창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죠. 이게 빨리 어떻게 잘 돼서 저희가 2018년도 여름에 프랑스 파리 가서 촬영을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다시 폴란드 바르샤바도 가서 찍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영화인들이 영화를 하고 극장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정말 다시 바라봅니다. 네, 꼭 그 영화 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지영 배우 캐릭터는 감독님 본인의 모습을 본딴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은 아니죠?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이민종님.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예전에 술 먹다가 상위에서 춤은 많이 췄었고요. 떨어졌지만 다리를 부러진 적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술 먹고 떨어지면 유연해서 부러지진 않아요. 이거는 극적인 것 때문에 사이렌 구급차 2번 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예, 많은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많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영화 보면 마치 저랑 술을 먹고 있는 기분에 빠진다. 그래서 되게 좋다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미라한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진짜 친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미라한테도 있는 그쵸? 유병욱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도 이제 미라의 감독님의 모습이 녹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번에 한번 감독님하고 제일 오래된 지인인 홍시영 감독님이 그걸 딱 집어냈을 때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 아니다. 이런 교훈을 얻으면서. 근데 영화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사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 인물들의 제가 있죠. 제가 쓴 거고, 여러 부분들을 조합한 것이라서, 네. 실제로 김지영 배우님께서 연기하실 때 감독님의 실제 말투나 웃음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참고하셨다고. 네, 그러게요. 몰랐는데, 이렇게 훔쳐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되게 저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나 봐요. 뭔가 그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수원 감독이 새 영화 들어갔는데 그 이정은 배우가 정말 신수원 감독인 줄 알았어요. 옷차림이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화에서 욕조가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욕조가 구하기 어려운 욕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많이 보여준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 미술팀이 그 욕조를 구하느라고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욕조가 다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쉐이브가 그 예쁜, 그런 형태가 예쁜 그런 것을 좀 골랐고, 미술팀이 너무 일을 잘했죠. 근데 사실은 욕조라는 게 물에 있고, 이러면서 이제 물의 이미지가 좀, 사실은 이제 욕조보다는 물의 이미지가 이 영화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라니도 사실 물에 빠져서 죽었고, 예, 그런 거거든요. 한강에서. 그래서 물에 젖어서 나오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 물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물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영화다라는 거 시나리오 쓰면서 한 중반부쯤에 되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물이 되게 중요한 영화구나. 그래서 욕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트레일러나 이런 거 보면 욕조에서 계속 나오니까 누가 막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여자가 목욕하는 게 이렇게 자주 나오냐, 뜻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댓글이 있어.
그래서 제가 웃었죠. 뜻이 있단다. 그러는 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영화를 보면 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또 비평하거나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이라는 건 또 원초적인 것이고, 우리가 양수에 있을 때 물에 있고, 뭐 아이가 담겨 있는 게 물이고, 뭐 이런 의미로 또 해석들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뭐 그런 의미를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질감이 중요했겠죠. 물이라는 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 중에서 미라의 꿈에 혜란이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면서 여러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런 장면들의 의도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혜란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죄의식 같기도 하고 어떤 뭐 그런 어떤 부채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혜란이 나오는 거는 사실 미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살라고 얘기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결국 미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깨야 되기 때문에 혜란이 무섭게, 슬프게, 처량하게 뭐 이런 여러 방식의 얼굴로 옆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려고 하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깨우려면 막 무섭게 쇼크도 일으키고 막 그런 좀 호러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한 이유는 깨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언니 사람들이 올 거야 라고 말할 때도 물에 젖어서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만 나중에 맨 끝에 결국 머리를 쓰다듬으며 언니 사람들이 왔어 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고 그렇게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약간 여러 가지 질문을 조금 합쳐서 드릴게요. 주인공은 자살이 아니라 이제 테러에 대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게 뭐 파리 테러 사건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파리 테러 사건이나 세월호 사고나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영화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게 특별한 어떤 연결고리나 아니면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는 테러의 한 현장에 살고 테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재난의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라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땀을 닦아가며 물을 먹어가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대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사는 이 환경 조건은 우리는 재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특강도 하거든요, 가끔. 재난의 한복판에서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그런 특강을 합니다. 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제 영화들이 주로 좀 제 이전의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포도 사탕이라는 영화에선 성수대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대에 대한 어떤 체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있고 무섭죠, 사실. 예. 코로나가 아주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런 것들에 감염될 수 있고 사실은 감염되는 게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또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되게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21세기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창작자들에게 세월호는 정말 큰 쇼크였고 정말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실제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적 죄책감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사건을. 근데 여기서 파리 테러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라가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곳에 있는 것이. 그러나 파리 한복판에서 그걸 만나는 건데 미라는
그걸 만나기 전에 한국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항상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외국에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나보면 그들은 모든 드라마를 꿰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해요. 그래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고 싶어 하고요. 추모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단지 몸이 되게 멀리 있어요. 그래서 미라가 그 무의식 중에 가게 되는 거죠. 세월호 텐트를.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서울에 가면, 내가 한국에 가면 세월호 텐트에 가서 추모를 해야지. 그리고 수목장에 가서, 아빠 수목장에 가서 아빠를 또 만나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야지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안에는 자기가 추모를 하고 싶었는데 희한하게 나중에 그 파리 테러로 인해서 추모를 당할 수도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현대인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이 가끔 나왔었나?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시공간의 변화를 화장실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네, 이게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아벨 배우가 이렇게 항상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그럴 건데, 왜 화장실인가? 라는 질문에 왜 화장실이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SNS상에 계세요. 네. 그게 되게 그래서 내가 그래 이래 나도 이걸 대답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대답을 드리는데 그 SNS상에 대답을 주신 고수는 뭐라고 했냐면 화장실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무너져서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다라는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셔서 나도 저렇게 대답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쓰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공간이 필요했고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항상 오로지 혼자 있게 되는 공간이고 사람들이랑 술 먹다가도 화장실에 가면 혼자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그 시간과 공간을 조금 바꾸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여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화장실에서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계속 변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신기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뭔가 처음 안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쓰셨다니까. 여기 또 등에 점점 선명해지는 멍자국은 미라가 혼수 상태라고 암시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방금과 이제 좀 연결되지 않을까요? 화장실에서 이미 깔려져 있던 게 네, 실제고. 깔려 있어서 그 멍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남편한테 맞았나 뭐 여러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멍이 또 맨날 똑같지가 않고 이게 어쩌면 뜸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 자국같이 보이기도 하고 멍 자국 같기도 하고 이런 아리까리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거나 근데 나중에 보고 나면 아시죠. 깔려있구나, 지금. 그래서 등이 아팠구나. 이렇게, 하고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게 아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영화가 처음과 마지막만 진짜고요. 그 중간에 이제, 실제로 처음에 남편이 와이프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테러 때문에 계속 그 건물에 깔려있다가 죽기 직전에 나오는 상상들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 내용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몇몇 질문들이 이 내용과 지금 연관된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 또 다른 질문입니다. 쥐일과 성우는 둘 다 바람을 피우는데 바람 피우는 남자를 그 2명이나 쓰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쥐일하고 성우를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쓰신 건지. 바람들을 피울까?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에 경목이라고 또 엄청난 희대의 바람꾼이 하나 나오는데 연출. 네, 근데 김경목 감독이라고 있어요. 근데 김경목이 저한테 친하거든요. 도대체 누나는 나를 왜 그렇게 바람을 피는 이름으로 쓴 거야? 이러는데 경목이란 이름이 저는 되게 인간적인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름 같지 않은 옆에 주변에 있는 이름을 쓰다 보니 그랬던 거고요. 경목이가 바람을 피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 막 이것보다 마음이 동한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좀 매력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낭만적인 기질의 사람들인 거죠, 사실.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하니까. 오늘 이렇게 해보면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느낌에 좀 마음이 동하고 이런 남자들, 낭만적인 기질의 남자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체화된 남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미라 역시 똑같이 미라 역시 그렇잖아요. 마음을 주는 사람을 물리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제가 특별히 남성을 혐오해서 다 바람피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남성을 좋아한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영화 중반에 술집에서 4명이 대하는 씬에 롱테이크로 담으셨던데 몇 테이크까지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씬, 현아가 나오는 씬, 처음에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게 시작했다가 씨발로 끝나는 그 씬은 상당히 사랑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씬이고요. 원래는 테이크를 끊어서 가려고 했었어요. 시나리오상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근데 리허설을 하는데 5분짜리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그게 너무 연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카메라 위치도 되게 잘 잡았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 그냥 한 테이크로 가야겠다. 이거는 못 끊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배우들이, 진짜요, 감독님? 안 끊어요? 끊어간다며?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미라가 등을 지고 앉아있는데, 미라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한 그런 감정도 불러일으키면서, 그 술자리 가면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왜 되게 활기차게,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다가, 희한하게 산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이상한 기류가 조성되고 막 그러면서 관계들이 드러나고 이러는 것들이 롱 테이크였기 때문에 더 잘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테이크는 몇 번 안 갔어요. 5분짜리라서 사실 이거 쓴 게 거의 첫 테이크였어요. 리허설 겸 한번 가자 이 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날 것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테이크 쓰고 한 번인가 2번밖에 더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테이크를 그렇게 많이 안 가지 않나요? 아벨 씨, 제가? 네, 제 거는 그랬습니다. 테이크를 제가 많이 안 가고, 호정 씨가 그래서 막, 이게 오케이예요? 이게 오케이예요? 막 이런 느낌에. 왜냐면, 금방, 좋은 것들은 되게 금방금방 넘기고, 저는 그걸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서, 다른 것, 좀 적게 갔던 편인 것 같아요. 테이크들 전체적으로. 네. 네, 저희가 약간 영화 제작할 때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컷들을 한 번에 합칠 때도 있었고, 대사를 되게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현장에서도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롱테이크 장면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그런 합들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롱테이크로 가게 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여기 제작자의 입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가장 뿌듯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되게 다른 시선이네요, 제작자 입장.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일비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제가 대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괜찮으시면 저희 도희석 PD한테 질문을 이제 던지겠습니다. 네, 이 힘들었던 장면은 뭐 너무나 모든 사람들한테, 저희 스태프들 배우들한테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2018년도 저희가 7월, 8월에 촬영을 했는데 2018년 8월 1일이 111년 만에 가장 큰 더위였던 41도의 날이었고요. 그날이 저희 영화 처음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그 테러 현장인 술집, 프랑스 술집을 촬영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 술집은 뭐 파리가 아니고 한국 용산의 어딘가의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더운 나머지 그날 또 이제 촬영 배경이 가을 정도의 촬영이어서
뭐 다들 배우분들이 목폴라와 외투를 다 입고 있는데 한 컷만 찍으면은 옷이 다 젖어갖고 더 이상 촬영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저희가 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의상이 한 벌밖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갈아입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한 컷 찍고 20분 동안 있어 옷을 말리고 다시 한 컷 찍고 뭐 실려가기 직전까지 이제 촬영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뿌듯했던 장면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리 촬영을 갔는데, 파리 촬영을 가면은 사실 뭐 10인 이상 촬영하게 되면은 파리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0명이 좀 넘었지만 10인 이하인 척, 나머지 몇 명들이 이제 관광객이 척,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촬영을 하고, 파리를 갔는데 에펠탑도 못 찍고 안 찍었는데, 뭐 저희 시나리오상에도 없었지만 사실 에펠탑을 화면에 들어가기만 해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시나리오에서는 에펠탑이 없어서 다행히 안 찍었고, 저희가 딱히 파리에서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갈 수 있는 날짜가 적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장에 뭐 보조 출연자분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섭외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거의 도둑 촬영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지나가시는 외국인 분들, 서 있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마치 우리가 세팅하고 연출하는 것처럼 서 있어갖고, 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사실은 되게 더웠잖아요. 여름이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배경이 막 11월이니까 옷을 반팔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걱정했었는데, 마침 그 전날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유럽 애들은 되게 금방 겁먹고 옷을 막 꺼내 입거든요. 목도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도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찍혀가지고 마치 겨울인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운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되게 영화적인 순간이었네요. 이번에는 아벨 배우님한테 질문인데요. 네, 저예요. 다양한 얼굴로 등장하는데 배우로서 여러 장면 중에 스스로 가장 흥미있었던 본인의 얼굴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라는 식의 대사를 던진 얼굴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프랑스 여자를 보면은 전 말투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저 프랑스 여자에서 헤란이나 현아가 저랑 되게 닮아 있는데, 목소리는 당연히 제가 하는 거니까 특별히 뭘 변조한 건 아닌데, 그 어미나 어조나 이 뉘앙스가 되게 늘 좀 생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얼굴보다는 그런 목소리가 좀 생경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네, 배우로서 봤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좋다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생경한 부분이랄까요? 배우만 느끼는 부분? 네, 다른 인물이 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도 저한테 왔는데요. 현아가 나오는 롱테이크 씬에서 영혼의 술잔 잡아주는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고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롱테이크 장면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뭐 지문에 술잔을 뭐 잡아준다, 뭐 계속 상대방이 술 먹는 거 신경 쓸 때 이런 질문은 없었는데, 연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출,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던 선배들과 같이 예술을 하던 선배님들을 만나면은, 그거는 저의 류아벨 개인의 어떤,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 같고, 제 주변에 있는 여자 배우들이, 네, 남자 배우들도 그렇고, 배우들은 선배들을 만날 때 좀 되게 깍듯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마시지만, 선배는 혼자 마시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술자리 한국 문화랄까? 그런 게 되게 배어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거를 저는 현아가 아무리 자기가 막 나가지만 그건 술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감정이 그냥 훅 폭발하는 사람이지 애초부터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팀 작업이라는 게
혼자 그렇게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잘 맞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공연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안 그래도 술을 마시려고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마신 거고, 약간 그런 어떤 설정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스러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은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예. 저희가 술자리를 많이 했어요. 찍기 전에. 자주 만나 술 먹고, 제가 있는 현장이 조금 그런 편이잖아요. 예. 저는 아니에요. 네, 저만 네. 빼고 네. 하셨습니다. 네. 네. 아벨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이렇게 무리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면 안 돼서 일부러 좀 안 부르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술 먹어야 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먹었고요. 나중에는 근데 계속 먹었죠. 어제도 먹었고 우리는. 네, 오히려 저는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이렇게 개봉해서 관객을 만난 다음에 좀 많이 마셨고, 네, 저는 현장에서는 거의 정말 네, 아무하고도 소통을 할 수 없는 약간 소외된 캐릭터여서 실제로도 그렇게 또 큰 그림을 쫙 이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감독님께서.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쥐일 같은 경우도 알렉산드르 구안세라는 그 프랑스 배우가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연기했던 배우고, 저랑 뭐 깐느 영화제에서 만나서 알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랑 그 수희 역을 했던 김예은 배우랑은 미리 좀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그러니까 그날 봤는데 엄마 그날 봤는데 엄마 딸이라던가, 아니면 그날 봤는데 처음 봤는데 연인을 연기해라,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지게 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럴 거면 네. 현아 말고 혜란이도 성우랑 네. 젊은 시절의 성우랑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네, 더 그러니까 백수장 배우와 네, 네. 애틋한 너무 사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제가 팬이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훈이나 성우 같은 경우에 과거와 현재 모습이 싱크로가 너무 네, 굉장히 잘 맞다고 느껴졌는데 캐스팅 비화를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서 맨 밑에 현선 배우님 연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와우. 네. 재개봉 너무 좋다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예, 박현선 배우는 영화가 처음이고요. 김민기 선생님이 하는 극단에서 그 뮤지컬이랑 아동극 하는 친구예요. 근데 사실 다른 싱크로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영은의 젊은 시절이었어요. 예. 저는 사실 그 미팅도 많이 했고, 그죠? 독립영화계에 좀 잘 나간다는 여배우들이랑 미팅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이게 비슷하게 생긴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건 에너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캐스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분위기와 에너지. 근데 이제 이거, 현선이 자체는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그 영은의 느낌을 되게 잘 살릴 수 있는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사 리딩도 잘하고 다 좋은데, 왠지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왠지 영은은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연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에너지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엔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것도. 네. 근데 다른 배우들은 다 뭐 백수장 배우는 김영민과 그렇게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젊은 시절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는 얼굴인 느낌. 그리고 형제 역할도 많이 했었다고 하고요, 그 두 배우는. 그리고 뭐 송영규 배우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한 전운종 배우는 거의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송영규 배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진을 보고. 어디서 넌 이렇게 나랑 똑같은 애를 구했니? 막 저희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 송영규 배우는.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좀 보람찬 건 영화하는 저희 감독들, 친한 감독들이 그 시사회에서 보고 제일 진짜 많이 감탄하는 게, 너무 비슷해서 정말 너무 좋았다고, 그 감정을 하기가 되게 좋았다는 그런 칭찬을 들었었습니다. 네,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막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20년 전의 모습과 20년 후의 모습이 저도 보면서 되게 볼 때마다 참 캐스팅을 하기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술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신지요? 종류도 맥주, 소주, 와인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배우님들 취향이신가요? 술이 많이 다 그렇게 먹지 않나요? 많이들 먹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많이 먹는데, 이제 아마 그렇게 인상이 남는 건 아마도 그런 대사들 때문인 것 같아요. 언니, 프랑스 여자 같아. 이렇게 담배 피고 와인 딱 마시고 이럴 때, 나 와인 안 마셔, 맥주 마셔. 뭐 이런 대사를 한다던가, 계속 맥주를 마시고 있고, 파리 중국집 장면에서도 헤라니는 와인잔이 앞에 있는데, 미라만 맥주잔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술자리에 대화가 많아서 그런데 종류는 소주와 맥주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와인은 저 영화에서 그 중국집 장면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대화를 하기 위한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옆에 사람들 같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그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포착되기 때문에 술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거기에 영은이 영화제에서 상품으로 받았어 하면서 양주를 하면서 생색을 엄청 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감독님, 이게 데자뷰 같은 거예요. 저런 감독님들 꽤 많이 봐가지고. 꼭 뭔가 꼭 생색을 엄청 내세요. 뭐 어디서 받았다, 아니면 어디서 후원을 해줬다, 어디서 뭐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몇 년산이고 여기 뭐 양조가 그게 되게 감독님 실화인가요? 그게 실제로 제가 예태보리 영화제라는 데 갔다가 위스키를 샀나 내가? 근데 그게 그 동네에서 주는 그 술상을 받은 위스키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뭐 이렇게 샀다 이런 생색이 아니라 그게 특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어디 지역 사케 상을 휩쓴 어떤 사케 뭐 이런 거가 인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내가 스웨덴 갔다가 사온 거야 라고 영은이 대사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냥 그게 영은 캐릭터에 맞춰서 그게 뭐 영화제 얘기하면서 조금 더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주도 뭐라고 하지? 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있지 않니 단어? 대회에서 상 받은 상이라는,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내가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술 자체가 그 동네 위스키를 제패한 위스키다. 뭐 사케면 그런 사케다. 뭐 이런 게 중요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PD님께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PD님께서 예산이 조금 적으셨다고 언급하셨는데 제작비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순제작비 5억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가 60억입니다. 저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촬영을 진행했고, 그 금액과 저희가 촬영 회차가 계획상으로는 한국 15회차, 프랑스 3회차를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5분 롱테이크 씬 같은 장면들의 감독님의 이제 열정적인 촬영으로 회차를 많이 줄여서 한국 12회차, 이제 프랑스 2회차,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심지어는 커피를 사들고 도너츠를 사들고 오던 지인들이 있었는데 촬영이 끝나서 바라시를 할 때, 마무리를 할 때 커피를 나눴어야 되는 때도 있었고요. 저희 스태프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3작품째, 2작품째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 많아요. 계속 합을 맞추던 스태프들이어가지고 회의도 되게 금방 끝나고 일도 되게 금방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PD님과 제작팀께 질문인데요. 미라랑 영은이가 운전하면서 대화하는 씬에서 뒷차들이 계속 옆차선으로 빠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 도로 차들이 촬영하는 차를 피해간 건지 사소한 거지만 궁금합니다. 이거 이제 도로 레카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촬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암동에서 촬영을 하고 저희도 상암동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촬영하는 차를 레카에 올리고 앞뒤로 저희가 에스코트를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다가와서 피해가는 거는 잘 안 보이도록 저희가 뒤에서 에스코트 하는 차량이 조금 한두 대 정도 이제 더 뒤에서 잘 안 보이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게 좀 티가 났는지, 예,
티가 안 달라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예, 티가 났으면 죄송합니다. 네. 이런 질문은 처음이에요. 되게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나? 근데 보통은 뒤에 만약에 랜덤으로 정말 다른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있으면은 그 연기가 그 다음 컷이랑 이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의도적으로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뒤에 우리가 다 계산한 차들만 움직이게 돼 있고요. 네, 계산된 도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중간에 빠뜨린 질문 하나를 네네네.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응님께서 사실 저는 미라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요. 결국 미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제가 대답해드린 걸로 좀 아시겠지만 미라 살은 거고요. 눈을 뜨게 한 것이 살았다는 그 표시를 좀 하려고 했었던 거고 사실은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죽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살리려고 쓴 시나리오고 해서 결국 미라는 살아있고 앞으로 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열차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저의 지인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특히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꼭 그 여성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외국에서 생활하는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지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국가에 있든지 상관없이 뭔가 외국에 혼자 사는 직업 여성이 느끼는 뭔가 공유되는 감정이 있을까요? 네. 재밌는 게 이제 이게 폴란드 시네르기아 영화제라는 데서도 상영을 했는데요. 초청받아서. 사실 영화 음악이 마제나 마이헤르라는 폴란드 작곡가예요. 여성 작곡가고 저랑 제 졸업작품 때 폴란드 영화학교 시절 2000년도죠. 그때 작업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친구예요. 저한테 계속 연락하고 작업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꾸준히 콜을 보내던 친구여서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그 시네르기아 영화제 이제 마제나 마이헤르랑 그 알렉스 고한세가 베를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우측까지 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했어요. 그 영화제에서 그때 이제 영화를 본 어떤 관객이 그런 소감을 말하더라고요. 그 자기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폴란드 사람인데 잠깐 폴란드에 들어왔다가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실감이 난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국 여자라서가 아니라 모든 자신의 뿌리가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뭐 우리나라가 싫어서 떠났던 좋아서 떠났던 다른 곳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갔었어도 그 어머니의 나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라는 거, 이 모국어가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그 쓸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곳에 있지 못하다는 것과 말도 되게 다르잖아요. 말이라는 걸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갈 때 나이 예를 들면 제가 24살 때 폴란드를 갔는데 24살 때 폴란드 갔으면 24살 때의 언어로 이렇게 고착돼 있대요. 모국어가. 그때로 돼 있다고 그래서 뭐 열 몇 살 때 간 친구들은 그래서 열 몇 살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언어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살아도 근데 그분들은 내 생각에는 한국에 와서도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 너무 그 현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쓸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도 복잡하고 싫은 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거리에서 이상한 막 케이팝 음악이 계속 시끄럽게 들린다던가 유럽에서 그렇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도 그리워하는 거죠. 자기의 나라를 그리워하는데 여기 살려고 그러면 사지 않을 거고 거기 가서는 쓸쓸하고 뭐 이런 게 좀 사이에 있는 느낌, 그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 경계인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봐왔었고 저도 외국에 살면서 그런 걸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소재를 만나서 이렇게 영화가 된 것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저희가 인사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배신과 하녀들을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해롤드 핀터의 배신은 사실 구조적으로 좀 흥미로워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배신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의 남녀가, 중년의 남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시작하고, 처음에 친구 결혼식에 가서 이 남자가 그 친구의 아내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그 박하사탕 같은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때문에 가져온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배신이라는 것 자체가 해롤드 핀터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커플이 있었고, 그리고 바람을 피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그 세 명의 성인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가져왔고요. 장준혜의 하녀는 당연히 뭐 연극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네, 그리고 여자들이라면 한 번쯤 이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하고, 하녀 안에도 여자 3명이 나오는데, 여자 둘과, 마담과 하녀 2명이 나오고, 어떤 극중극을 하고 뭐 이런 느낌들, 극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져왔고, 제가 또 좀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준혜의 하녀들은. 그리고, 혜란이나 현아죠, 여기서는. 한여복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면 마치 연극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프랑스 여자 영화도 그렇고 뭐 배신이나 하녀들이나 그 구조적인 특징이 일반적인 서사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GV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제자, 인메스톤에, 죄송해요. 계속 맨날 말을 더듬어요, 제가. 여기 유병욱 대표님부터 인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것 같고요. 저희 뭐, 영화 하는 사람도 같이 또 힘든 상황인데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화로 찾아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예산 영화가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재개봉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한테 너무 새로운 어떤 그런 기회이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가 좋으셨다면 어디든지 샵 프랑스여자, 샵 영화 프랑스여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요. 요즘에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찍는 사람이지만 관객을 초대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우리 영화는 마침 인터넷으로도 IPTV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코로나인데 늘 건강과 청결에 유의하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개봉 유랑극단 같은 저희의 GV가 오늘로서 마지막인데요. 참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경험하니까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곧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그 끄트머리에서 대롱대롱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벨 양이 잘 말해줬듯이 VOD, IPTV 막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대문에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해시태그 프랑스 여자를 하시면 저는 정말 열혈 SNS 전사기 때문에 가서 좋아요와 RT를 마구 눌러드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김희정 감독이 가서 눌러드리겠습니다. 꼭
애정을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시대에 잘 살아남아서 다음 영화에서도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